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41강입니다. 그러니까 한 40강을 그 전까지 했던 건데, 그 중에 30강이 일종의 근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에 있어서 이제 근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의 타이틀이 아편전쟁과 개화파라는 타이틀을 제가 붙였었습니다. 아편전쟁과 개화파. 이런 타이틀 하에서 동서양의 어떤 근대에 변모되는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이때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과 청의 싸움이었죠. 이 싸움에서 이제 청이 진 건데, 이때 영국이 상징하는 것이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했었고, 이때 이 청이 상징하는 것이 명청대의 팍스 시니카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청이 졌다는 얘기는 팍스 브리타니카 체제가 팍스 시니카 체제에 대한 승리다 이렇게 했었고, 그렇다면 그 내면을 알기 위해서 팍스 브리타니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국의 근대화를 주로 봤는데, 그것이 삼중의 혁명으로 돼 있었다. 즉 처음에 과학혁명이라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시민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라는 트리플 레볼루션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서양에서 근대화가 진척되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이제 팍스 시니카는 이 팍스 시니카 체제로 이루어져 있던 것이 주로 성리학을 통한 한중일에서의 어떤 평화 체제였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한중일 각각에 있어서 성리학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을 통해서 아편전쟁으로 상징되는 이런 양자의 충돌을 살펴봤고, 어쨌든 졌기 때문에 개방하고 개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즉 서양적 근대화를 할 수밖에 없게끔 내몰린 상태였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개화파였고,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 개화 과정은 뭐 양무, 변법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또 중국 공산당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개화 과정은 명치유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 그것이 제국주의로 빠지는 과정. 그 다음에 조선의 개화는 척사와 개화 사이의 갈등과 긴장의 문제, 그리고 일제 식민지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남북 분단 내지는 통일의 문제까지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0강을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부터 할 것은 소위 현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를, 동서양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저는 그 타이틀을, 근대를 이해하는 타이틀을 아편전쟁과 개화파로 붙였다면은, 현대를 이해하는 타이틀을 저는 포스트 모던과 회통이라는 식으로 붙여서 강의를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서양에서 진척된 이야기인데,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오늘부터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오늘날 현대의 어떤 사상 문화 전반의 흐름을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식으로 제가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서로 개방할 수밖에 없는 체제인데, 여기서 제가 회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불교에서 따온 말이죠. 회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회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다양한 불교 내부적 어떤 학술 이론들 사이의 종합, 통일, 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회통이라는 말은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긴 하지만은 조금 달리 씁니다. 뭐냐면 문자 그대로 보자는 얘기예요. 만나서 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소통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회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통이야말로 포스트 모던 사회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강의는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동서양의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서 포스트 모던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포스트 모던이죠. 모던에 대한 포스트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을 이해하려면 먼저 모던부터 이야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모던과 포스트 모던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포스트 모던 하면은 다 귀에 익숙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은 대충 어디다가 갖다 붙이는지는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첨단적인 냄새도 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행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요새는 한뿔 꺾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상당히 우리의 삶을 규정해주는 재밌는 단어였는데, 오늘은 한번 정확히 그 뜻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모던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를 설명을 하고 그게 합쳐진 포스트 모던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던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것의 원어는 모던이죠. 영어입니다. 영어. 이것의 어원은 어디 있을까요? 다 서양 현대어의 어원은 1차적으로 라틴어에 있고 그 전에는 또 그리스어에 있을 텐데 이것의 어원은 라틴어에 있습니다. 라틴어로 모던에 해당되는 말이 모데르누스라고 합니다. 모데르누스. 이 모데르누스라는 말은 실제 라틴어, 그러니까 그리스가 아니라 이제 로마 시대 때에도 사용됐던 단어라고 볼 수 있죠. 라틴어니까. 그래서 한번 그 당시의 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데르누스의 용법을 보면은 먼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현재의 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의 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현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를 썼다는 걸 알 수 있고 최근의라고 하는 말은 예전의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이라는 말에 대한 반대. 이런 의미로 이쪽에 세 가지 의미로 주로 쓰였던 것이 로마 시대의 모데르누스의 용법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이런 지금 세 가지 뜻을 얘기했지만은 주로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은 그야말로 현재, 지금, 막,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 한글로 쓸 때에도 별 뜻 없이 그냥 무시로 쓰지 않습니까? 지금, 막, 뭐, 현재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쓸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한참 번성할 때에는 모데르누스라는 말은 지극히 일상적인 용법, 다시 말하면은 어떤 뭐 철학적이거나 어떤 가치가 개입된 그런 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서 사용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망하죠. 근데 로마가 망하기 전에 기독교가 처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을 받고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선포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용법이 달리 쓰여지게 돼요. 단순히 그냥 지금 막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시대 구분으로서 어떤 상당히 가치가 개입된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쓰이게 되는 것이 이런 용법이 있어요. 이 말은 6세기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기독교가 정착이 된 그 시대인데 6세기경에 카시오도루스라는 6세기경의 로마의 정치가 내지는 역사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카시오도루스가 이런 식으로 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안티퀴타스와 모데르니타스를 갖다가 대비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안티퀴타스는 그야말로 과거의 뜻이에요. 모데르니타스 하면은 어떤 현재의 뜻이 있다고 그랬었죠. 현재, 과거와 현재에 대한 대비인데 여기에 뭐냐면은 이건 기독교가 그 정착된 단계니까 과거는 뭐겠어요? 기독교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교도적인 과거이고 이것은 그것에 비해서 기독교의 현재를 대비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떤 기독교를 중심에 놓고 그 전을 이교도라고 해서 어떤 가치가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모데르누스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현재의에 대해서 과거이고 최근의에 대해서 어떤 예전의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에 대해서 낡은이라는 뜻이었는데 단순히 현재 지금 막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과거 예전의 낡은 것에 대해서 현재 최근의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가치 비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중심에 놓고 그 전 것을 갖다가 낮춰 부르는 이런 어떤 역사 구분 단계로서 쓰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바탕에 깔고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소위 이 라틴어적인 모데르누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일상요법이 아니라 역사의 어떤 가치 구분을 개입시키는 시대 구분적인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던이라는 말이 온 건데 여러분 상식이 뭐예요? 모던 하면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대부분 영어 하시는 분들은 근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럼 벌써 여기 얘기가 안 되죠. 이거 소위 중세라고 하는 이 기독교 로마 이후에 로만 카톨릭의 그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시대에도 자기들 자신은 그 시대를 지칭할 때 영어식으로 하면 모던이라고 지칭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던을 굳이 중세가 아닌 근대라고 하는 것만 본다는 것은 짧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중세라고 하는 시대에도 모던 내지는 모데르누스로서 자기 기독교적인 그 현재를 표현하는 식으로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중세가 끝나가고 소위 근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또 용법이 조금 달리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시오도로스가 했던 그 구분법으로 되면은 안티퀴타스 이게 소위 고대라는 거 아니에요? 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교도 기독교 이전의 과거라는 것이 쓰였다가 이것이 모데르니타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현재 기독교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현재를 뜻한다면은 이것이 소위 그 나중에 이제 중세라고 표현되는 천년의 시대인데 이것이 끝나고 이제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르네상스나 종교개혁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어떻게 규정되느냐 하면은 자기들이야말로 모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던. 그래서 자기들의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던 에이지, 즉 근대라고 표현을 하고 이 앞에 소위 중세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중세라고 부르겠죠. 미들 에이지스라고 해서 중세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중세 사람들도 자기들은 그 시대를 모던이라고 부른 거지만은 그 모던이 끝났을 때에는 이쪽 모던에서 봤었을 때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중세라고 했고 자기들이야말로 모던이라고 본 거예요. 왜? 자기들이야말로 새로운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때 뉘앙스는 뭐냐면은 이쪽은 어둡다는 겁니다. 암흑 내지는 어두움을 뜻한다면은 이제 르네상스, 즉 르네상스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빛의 광명을 통해서 다시 밝게 깨어나는 것. 르네상스 내지는 어떤 계몽이라고 하는 밝게 깨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모던이라고 보고 앞에 것을 그야말로 미들에이지로 달리 부른 것이죠. 왜냐하면 두 모던의 변별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차이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근대라고 하는 것은 요새 용법은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오늘날 와서 또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날은 뭐냐면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앞의 시대를 그냥 모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들은 그 스스로를 중세와 구별함으로 해서 근대 모던이라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그것조차도 하나의 낡은 것으로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전의 것은 낡은 쪽으로 밀려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비해서 이것이 더 새롭다. 그런데 같은 모던인데 이 모던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 포스트자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던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모던이라는 말이 아까 제가 그냥 현재의 뜻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을 보면 항상 현재의 연속이잖아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나누지만은 과거는 과거의 현재가 있었죠. 현재는 이 지금의 당장의 현재이고
앞으로에는 그 앞으로의 현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끝없는 현재의 나이라고 봤었을 때 그런 의미에서의 모던은 소위 고대 로마에도 그들 스스로는 모던이었고 중세 시대조차도 그들은 스스로를 모던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근대인들은 스스로를 또 모던이라고 규정했고 오늘날은 그것에 대해서 포스트자를 붙여서 모던이라고 하지만은 이따 밝혀지겠지만은 사실은 이 포스트자를 붙였다고 해서 모던과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던의 끝없는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서 쓰다 보니까 이 용법들이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모던 하면은 소위 서양의 근대에만 해당되는 것을 지칭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모던은 서양식 고대, 중세, 근대 내지는 현대까지도 남는 것은 모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항상 현재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던의 용법을 정확히 알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쓰였던 모던을 얘기했는데 이 모던은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모던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보면은 언제나 그때의 현재잖아요. 현재라는 뜻이 제일 컸었으니까. 현재라는 뜻이고 어떤 낡은 것에 비해서 낡은 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움을 뜻한다는 그런 뜻이었었습니다. 왜? 그때 현재는 이제 계속 밀려갈 텐데 그 전보다는 조금씩 새로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로움이 뜻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그 시대 자체의 어떤 정서를 반영하는 거라면은 어떤 시대 구분적으로 쓰이게 되면은 특정 시기의 어떤 근대라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시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양 기준이라고 하면 17세기 이후의 역사를 뜻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서양의 중세라고 하는 것이 5세기부터 한 14세기를 갖다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너져가는 것이 15세기의 르네상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꼭 요때만 하고 15세기하고 16세기에 끊어지고 그건 아닙니다. 지금 대표적인 그 어떤 시기를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어떤 근대적인 것이 시작되는 것을 주로 17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그 이후까지 이것을 서양에서 역사 구분법이라 하면 이제 근대, 모던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번역을 근대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정확히 17세기 이후를 뜻하지만은 이것은 특정한, 어떻게 보면 특수한 모던의 표현이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모던입니다. 왜? 여기에 맞추면은 소위 고대, 중세, 근대도 다 모던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근대에만 해당되는 그런 모던의 용법이고요. 이렇게 지금 들으셔도 좀 헷갈리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끝없는 어떤 현재로서의 그 모던이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17세기 이후를 뜻하는 모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뒤죽박죽으로 쓰다 보니까 어떤 그 좀 혼란 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가 됐건 언제나 그 당대에는 현재였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끝없는 모던의 연속이다. 그렇다면 그 보면은 소위 이것을 보편적 모던이라고 보고 이것은 특수한 거 아니에요? 17세기 이후만을 지칭했었을 때 특수한 모던이라고 이 두 가지 용법이 있을 텐데 결국은 양자가 양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 특수한 모던이라고 하는 것의 바탕은 언제나 보편적 모던의 바탕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특정한 시기, 즉 17세기 이후의 세계사를 근대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그때그때의 현재,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가 있겠죠. 지금 이 순간의 현재의 입장에서 끝없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특수한 모던이 보편적 모던의 바탕을 둬야 된다는 하는 것은 17세기 이후의 근대는 현재 입장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던에 대한 이 두 가지 용법의 조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언어 하나만 썼었을 때에는 우리가 모던이라는 말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자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도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어원을 이제 아포라는 데서 잡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포도 잡는데 이럴 경우에 영어식으로 이 의미를 갖다가 써보면은 첫째가 after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away의 뜻이 있고 그 다음이 behind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한 세 가지. 근데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썼었지만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던과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 대부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 비하인드 의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가를 시킵니다. 여기서 애프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뒤죠. 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뜻이 있죠. 뒤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의 뜻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포스트란 말을 후기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의 모던을 17세기 이후의 근대라고 본다면 후기 근대가 되겠죠. 근대라는 시기가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쓰여질 겁니다. 앞뒤, 애프터가 되니까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될 테니까 어웨이는 어디에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 거리를 둔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디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탈입니다.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때 포스트 모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근대가 되죠. 근대라고 하는 17세기 이후적인 그런 것에서는 이제 좀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용법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당히 여기서도 벌써 상반된 의미가 나오죠. 아까 우리가 모던이라고 썼을 때 어떨 때는 새롭다는 의미가 된다면 어떨 때는 좀 낡았다는 의미도 캐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중적인 게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기라는 시기로 되면은 어떤 연속성을 뜻하죠. 그러니까 전기 후기가 있어가지고 쭉 이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고 그게 전기적 모던이 있고 후기적 모던으로서의 포스트 모던이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연속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포스트 모던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모던이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결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조금 뒤에 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탈이라고 하다 보면 탈출 의미로 하다 보면은 완전한 단절이죠. 왜? 거기에선 벗어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포스트 모던을 쓰면은 모던이라는 시대에서는 이제 발을 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이어지는 거고 하나는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반되는 요소가 포스트에도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정말 규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모던이라는 말도 양립적인 요소가 공존했는데 포스트라는 말조차도 양립적인 요소가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반되는 게. 그런데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은 비하인드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뒷면이죠. 뒷면 내지는 이면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성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비하인드라고 하는 것은 뒤편을 뜻하는데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봤었을 때 놓치는 이면과 배면의 진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만 드러나는 것 자체에만 눈을 팔았을 때 놓치게 되는 그 어떤 본질적인 그런 것을 캐치해내는 과정이 바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성찰하는 것이고 다시 되돌아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스트 모던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던이라고 하는 근대 내지는 근대화 과정에 대한 총체적 반성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도대체 근대화가 뭐야? 한번 되돌아보고 검증하고 반성하고 분석해보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냉철하고 진지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단순한 어떤 관습적 연속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어떤 단절만 강조함으로 해서 끝없이 어떤 말로만의 새로움을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벼운 태도라고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중립적이면서도 상당히 진지한 태도라고 볼 수 있죠. 도대체 근대가 뭐냐? 를 갖다가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트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식으로 쓰는 또 이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쓰는 이런 식의 포스트의 용법은 이미 모던이라는 용법에서 끌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모던의 대표적인 뜻이 현재의 뜻이 있다고 그랬었죠. 현재는
언제나 현재이죠. 그렇죠? 언제나 그때는 항상 현재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때는 현재이죠.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전의 현재에 대해서 그 이후의 현재가 뒤에 오겠죠. 그렇죠? 언제나 현재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 앞선 현재에 비해서 그 이후의 현재는 그야말로 뒤에 오는 게 되겠죠. 이렇게 뒤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한 이후의 용법이죠.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소위 포스트, 후기라는 의미에서의 포스트가 모던이라는 말 속에 사실은 이미 함축돼 있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때 현재라는 이야기는 이전의 현재에 비해서 그 이후의 현재가 조금 다르고 새롭다는 것을 뜻하겠죠. 똑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새로운 무엇인가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새로움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달라짐을 강조하게 된다고 보면은 이것은 그 이전에서 벗어난 탈출의 효과를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때 현재라고 하는 소위 모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스트라는 말의 효과를 다 끌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것은 모던 속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포스트 모던은 모던의 연장선일 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후기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렇게까지 해석한다기보다는 이미 모던 속에 이런 포스트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요. 후기와 탈의 요소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은 포스트에 후기와 탈의 요소가 있다면은 이 두 요소가 있다고 했었을 때 소위 후기가 탈로서 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 이후에 오는 것이 어떤 새로운 것으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행 작업이 뭐가 될까요? 그 이전의 것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고는 그 이후에 오는 것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후기가 탈로 진행되기 위해서도 거기에는 반드시 반성이라고 하는 이 제3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경우에만 이후의 것이 그 이전에 비해서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그 이전에 대한 것에 대한 냉철한 반성을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포스트의 의미를 갖다가 셋을 나누지만 결국은 이 비하인드로서의 포스트를 통해서 앞에 두 가지는 포섭이 돼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모던 속에 포스트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반성이라는 뜻으로 후기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포스트 모던 하면은 뭐 후기 근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기로서의 근대를 뜻한다면 탈 근대 이렇게 표현하겠지만은 이것에만 머물러 가지고는 포스트적인 효과, 모던적 효과, 지금 모던적 효과가 뭘까요? 그때 새로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근대에 대한 반성을 통할 때에만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단순히 후기로만 하면은 그냥 연속으로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연속으로만 근대의 연속으로 보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불과할 텐데 이래가지고는 새로운 게 안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해서 단절만을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전 시대를 무조건 배척만 해가지고는 진정한 의미 있는 새로운 것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남는 것은 반성을 통해서 양자를 갖다가 다 수용할 수밖에 없다. 양자를 겸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지한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제 강의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다소 헷갈릴 것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 전부터 헷갈렸던 분들은 차라리 지금 정리가 될 것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헷갈릴지 모르지만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조금 헷갈렸던 걸 느끼셨던 분들은 제가 조금 달리 표현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진지해지자는 얘기예요. 반성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포스트라는 말에 현혹돼가지고 자꾸 여기만 강조해서 요새는 유행어입니다. 포스트라는 말이. 조금 새로운 사조, 새로운 경향만 나오면 거기다가 포스트자를 붙여요. 예? 그래서 포스트 뭐 그러면은 뭐 아주 뭐 전혀 천지개벽한 뭐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유행에 천박한 것에 불과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떤 그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내지는 의미 있는 새로운 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반성이 필요하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포스트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는 소위 그 포스트 모던이라고 한번 합쳐서 생각을 해볼까요? 모던과 포스트를 갖다가 합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포스트하고 모던이라는 말을 갖다가 합쳤을 경우에는요. 이 용법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이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문해활동이나 이쪽에서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 아주 현대적인 용어 같지만은 사실은 이미 100년도 더 된 길게 잡으면 150년의 역사가 있는 그런 용어라는 걸 알 수 있죠. 벌써 19세기 말부터 포스트 모던을 이야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던의 어떤 용법사를 크게 보면은 첫째는 지금 이야기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쓰였는데 그때는 포스트 모던은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은 후기 근대라는 식으로 주로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자를 후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런 식의 용법의 대표자를 우리는 토인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토인비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아주 방대하고 훌륭한 서적을 쓴 분입니다. 근데 이 토인비가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은 소위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포스트 모던의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정확히 뭐냐면은 19세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870년대까지는 모던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19세기 한 말경까지는 이렇게 해당이 되고 그 후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함축된 뜻은 뭐냐면요. 이 모던이 상징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이제 근대라고 표현할 텐데 이때의 근대가 뜻한 것은 제가 합리주의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계몽주의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서양의 근대를 이야기할 때요. 이런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그래도 통용되던 그 시절을 근대라고 했었을 때 그것의 포스트 근대, 그 후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런 것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의 근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후의 근대 또는 후기 내지는 어떤 뒤에 오는 근대라는 것은 이런 어떤 계몽적 합리적인 이런 효과가 상실된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것, 계몽적인 것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기말적인 니힐리즘, 허무주의나 어떤 가치의 전도나 어떤 혼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이런 합리성과 계몽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고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말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그럼 맞아떨어진 거죠. 왜?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 지극히 고난의 시대 아닙니까? 1, 2차 대전을 봤었을 때 그게 유럽에서 합리와 계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가 이런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었고 이렇게 토인비적으로 쓴다면 그것은 어떤 후기적인 의미가 있다. 따라서 근대의 것이 점점 어떻게 보면 약효가 다 되고 함으로 해서 힘든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용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상당히 비관적 용법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죠? 이 고난이 상징하듯이 어떤 암울함을 갖다가 표현하는 단어로서 포스트자를 갖다가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또 2차 대전까지 끝나고서 어느 정도 그 전후가 정리되고서 1960년대 그 이후가 돼 있었을 때에는요. 1960년대 그 후쯤에 그 이후부터는 이것은 후기현대라기보다는 탈근대라는 식으로 씁니다. 그야말로 근대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는 작별을 고하고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강조하는 것은 어떤 단절, 급격한 전환, 그리고 어떤 완전한 새로움, 이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마치 시대 유행어처럼 조금 새로운 뭐가 나오면 다 포스트자를 붙이는 이런 경향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앞에 비한다면 낙관적 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토인비가 상징하는 포스트 모던의 비관적 용법이 1960년대를 거치면서 상당히 반대적, 낙관적 의미로 쓰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단절과 전환, 완벽한 단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환만 강조한다고 보면은 이것은 역사가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역사가 그런 식으로 끝나지는 않죠. 그리고 이렇게 끝없이 자기들만의 새로움을 강조했었을 때 어떤 종말과 단절이 오고 그리고 어떤 여기서 그 어떤 끝없이 새로운 것만 강조했었을 때 모든 것이 상대주의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요새 내지는 얼마 전에 경험,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0세기 말, 21세기 초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이 양자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제가 강조하지만은 반성, 이런 식의 후기 근대, 탈근대가 아니라 반성적 근대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대에 대한 단순한 어떤 그 연속도 아니고 근대에 대한 단순한 어떤 단절도 아닌 양자를 갖다가 종합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근대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자세가 진정한 포스트 모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니고요. 소위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흔히 떠올리는 철학자들, 그분들 자신이 그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이쪽만, 오늘날 포스트 모던 하면은 1960년대 이후에 이쪽만 생각해서 하지만은 사실은 이미 그 포스트 모던의 주장자들 자체가 그런 식으로 썼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론 이제 하이데거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정확히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페어빈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지금 하이데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페어빈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것을 독일어를 번역할 때 우리말로 극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극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고서 거기서 이제 좀 벗어났다는 의미가 좀 강하잖아요. 극복했다는 얘기는. 거기서 벗어내고 그것을 이제 돌파했다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극복이라는 말이 정확치 않다는 거예요. 페어빈둥을 묘사하는 거. 페어빈둥은 사실 극복이 아니라 회복의 뜻이 있어요. 그럼 또 회복이라고 번역하면 여러분 또 무슨 생각하세요? 아, 옛날 거를 그냥 끌어올렸네. 복고적인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옛날 것을 리바이벌 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앞에다가 이걸 한번 붙여볼까요? 건강의 회복하면 뭘까요? 물론 옛것이 들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비로소 정상 상태 내지는 바람직한 상태를 찾은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뭘까요? 극복이라고 보면 그 전거는 무조건 배척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싸워서 이겨냈다고 하는 게 극복인데 이거 회복은 건강의 회복이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뭘까요? 그 중에 바람직한 것은 제대로 그 의미를 갖다가 키워냈다는 의미에서의 회복 내지는 극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건강의 회복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렇게 본다면 그 전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단순한 이렇게 단절 속에서 던져버리는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이어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떤 여기에도 진지한 반성적 자세가 개입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묘사하는 이런 식의
뉘앙스를 쓸 때에는 언제나 회어빈둥이라고 쓰지 독일어에서 위버빈둥이라고는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버빈둥은 그야말로 극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싸워서 이겨내서 어떻게 극복했다는 뜻인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살려낼 것은 살려내면서 제대로 길을 찾는 그런 의미에서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지한 자세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반성과 진지함이 묻어있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닿으면 설명하겠지만은 이 하이데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포스트 모던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분 자신도 이런 용법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어느 하나로만 일방적으로 쓰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 말 자체를 가장 유행시키는 데 기여한 철학자 중에 프랑스 철학자 중에 리오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오타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가 쓰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다시 쓰기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다시 쓴다는 얘기예요. 다시. 네? 그러니까 다시 쓴다는 거 어떤 여기서 느낌이 드세요? 다시 쓰는 거 그냥 뺏겨 쓰는 게 아니죠. 이때 다시 쓰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다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뺏겨 쓰는 것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어떻게 보면 반성적 글쓰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쓰는 것이지 그런 시기를 다시 쓴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베껴 쓰는 것만도 아니고 완전히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걸 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다시 쓰기를 주장하는 것이 리오타르의 포스트 모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기든스라는 사람도 그렇게 써요. 기든스 하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위 제3의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의 지금 토니 블레어 정권의 어떻게 보면 브레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도 이 모던에 대해서 상당히 큰 업적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포스트 모던을 갖다가 어떤 성찰적 근대화라고 해서 성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은 근대에 대한 어떤 성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의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는 포스트 모던은 후기 근대도 아니고 탈근대도 아닌 근대에 대한 반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근대에 대한 반성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한다면은 포스트 모던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어쨌든 원하든 원치 않든 서양의 모던적 길을 간 거 아닙니까? 그게 아편 전쟁이 그랬고 우리가 개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은 오늘날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모던과 포스트 모던을 하고 있지만은 국내의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그거 서양 거 계속 들여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던도 들여왔는데 걔네들이 포스트 모던 한다고 해서 포스트 모던도 수입해다가 유행처럼 쓸 게 있느냐 하지만은 그거는 이런 거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유행으로서 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이런 반성적 근대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포스트 모던이 진짜 필요한 데는 어딜까요? 그건 서양이 아니라 여기 조선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걔네들한테 밀려서 근대화를 해서 여기까지 온 이상 이쯤에서 우리의 근대화의 과정을 반성해 볼 기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포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서양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그것에 대한 수입이 아니라 어떤 진지한 자세로서 우리의 근대 자체를 되돌아보는 과정으로서의 포스트 모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유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진정한 의미로서의 포스트 모던이 성립됐다 했을 경우에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포스트 모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했었을 때 이 모던은 언제나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반성적으로 모던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에 그때그때 현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그때그때 우리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 역사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그때그때 그러니까 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왔었던 그때그때 현재들을 갖다에 대한 끝없는 반성이 우리적인 포스트 모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밀려나가가지고 하게 됐던 서양적 근대화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특수하게 썼을 경우에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지금 진척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공과가 있죠. 잘된 거 있고 잘못된 거 자체를 갖다가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것과 서양적인 것이 반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화를 이룬다면은 그건 서양이 하겠어요? 서양은 자기네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모던과 포스트 모던을 하듯이 걔네는 걔네들 나름대로의 모던에 대한 포스트만 할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면서 우리의 역사까지도 개입해서 진정하게 반성을 해서 조화를 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회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역사적 의미 또는 우리 이 한반도에서 지금 불교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무라든가 그 자세도 바로 이런 회통적 조화로서의 반성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쓸 포스트 모던은 어떻게 보면 전체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제법 진지한 자세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이제 포스트 모던에 대한 용법적인 이야기였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소위 이 근대라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과학혁명은 합리주의를 통해서 나왔다. 합리주의를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했고 시민혁명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나왔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주의 그리고 그 이후에 제국주의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포스트를 한다는 이야기는 다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이성에 대한 반성, 민주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적 철학, 포스트 모던적 민주주의, 포스트 모던적 어떤 산업, 뭐 탈산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요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성에 대한 반성, 민주에 대한 반성, 산업화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탈산업 정보화 사회하고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제국주의, 패권주의에 대한 반성. 이것은 도대체 요새 얘기하는 진정한 세계화가 무엇이고 문명의 충돌과 공존이 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일단 여기 처음에 해당되는 어떤 이성과 철학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